네, 패스트트랙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검찰의 1심 판결에 즉각 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한 거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대담을 나눠보기 전에요. 먼저 이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정의의 훼손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랍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풀어야 했을 문제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가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던 사건의 첫 번째 매듭입니다. 무리한 기소였고 무리한 구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의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요. 솜방망이 처벌이다, 또 무리한 검찰의 기소였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국회 선진화법을 국회에서 만들었잖아요. 본인들이 좀 제대로 해보겠다. 이제까지 동물국회, 식물국회가 아니라 대화와 토론을 전제로 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법을 만들어 놓고 나서 본인들이 뭐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 폭행 등을 하고 의장실을 그런 의안실 같은 걸 점거하고 이런 불법적인 형태로서 했잖아요. 근데 사법부가 6년 7개월 동안 끌면서 재판을 해오다가 결국에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벌금 500 이상이어야 되는데 예. 400만 원밖에 선고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도 벌금 2천인데 그건 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국회의원 배지는 보존하게 됐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또 판사 입장에서도 조금은 가혹하리만큼 엄중한 벌을 내렸어야지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만든 법을 다음에는 지켰을 것 같은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정도는 법원에서 봐주는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이번 판결에 대해서 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법을 만든 입장에서 법을 위반한 게 국민이 어떻게 보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여야 정치권 모두 다 반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애당초 이 문제를 사법부로 가져간 그 자체가 정치권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물론 이제 그 물리적 행사를 했다는 그 점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면 왜 우리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물리적 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예. 그 판결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 다시 말해서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공수처법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공수처법 그리고 잘못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지 다 만천하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선거철 총선 때만 되면 떴다방 정당처럼 위성 비례 정당이 생겨났다가 또 이제 선거가 끝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상식적인 정상적인 정당인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에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수처를 받은 것이고. 자, 공수처는 지금 어떻습니까? 공수처는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야말로 권력의 시니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난 5년간 776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기소한 건수가 불과 6건. 그런데 그중에서 2건은 또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무능한 괴물을 탄생시켜서 지금까지 국민 예산을 탕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 당시 우리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는 예. 점이 이번 재판 결과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불가피한 한 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은 이제 27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관심을 받는 상황이어서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항소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항소 포기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떤 입장인지 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얘기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유동규나 정민용 같은 경우는 구형량보다 더 늘었거든요. 그리고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대부분 다 나왔어요. 예. 그러면 대검 예규상 항소를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이 패스트트랙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구형을 한 2년 정도 구형했는데 대부분이 다 벌금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형 종류가 달라진 거예요. 벌금과 징역형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 일반적으로 항소를 다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왈가왈부하고 정치권에서 하다 보면요. 검찰이든 법원이든 다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예. 저는 법무부라든가 또는 다른 기관들이 관여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그래서 검찰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면 될 수 있고요. 이 패스트트랙 사건은 연동형 비례제하고 공수처법 등이었죠. 공수처법을 통해서 공수처가 생겼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 공수처의 검사들을 임명조차 제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조직을 최대한 축소시키려고 했고 또 공수처에 찐윤 검사들을 보내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수사를 막았고 그래서 최근에 공수처 검사 2명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어요. 그만큼 윤석열 정부와 공수처는 정말 맞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윤석열 정부에 정말 사병처럼 움직였을 때 또 내란을 범했을 때 그때 공수처가 적절히 검찰을 견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사에 있어서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공수처의 존재 의의가 충분히 있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도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예. 또 야권의 파이들이 넓어지면서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의 조기 종식, 검찰 독재를 막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국민들의 대표성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좋은 점이 있었고 결국 저렇게 저런 집단적인 폭행을 통해서 막는 것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가장 중요했었는데 자꾸 저렇게 폭력을 행사하면요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 앞으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지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 이제 전현재 최고위원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만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라.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이제 항소를 촉구하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은 항소를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어떻게 판단을 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제 예.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양쪽에서 즉 피고인과 검찰 측에서 다 항소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꿰은 거예요. 대장동 사건에서 당연히 해야 될 항소를 포기하니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 패스트트랙 사건 같은 경우도 만일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되면 왜 대장동 때와는 달리 지금 조치를 취하느냐. 대장동 때는 포기해놓고 왜 이 건은 또 항소를 하느냐. 예. 이런 이거 불균형 논란이 일게 될 것이고요. 또 항소를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을 봐주는 것이냐 하는 그런 이제 특혜 비판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검찰이 지금 굉장히 난처한 처지에 봉착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선 지금 앞으로 27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큰 고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예. 항소를 하더라도 사실상 실익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2심 항소심에서도 이와 다른
법적 판단을 내릴 것인가? 저는 그다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항소를 해도 그다지 실익이 없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 포기라는 잘못된 단추를 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난처한 처지에 봉착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검찰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집단항명 검사장들을 고발한 것을 두고 당 원내 지도부가 사전 조율이 없었다라고 또 비판을 하자, 또 여기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또 사전 소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아마도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동 순방과 G20 정상회의 나갔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외교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활동에 좀 관심과 집중이 가져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아무래도 저번에 그 유엔 총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셨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쟁에 휩싸이면서 대통령의 행보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지도부가 조심하자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고발을 하다 보니까 네네.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김용민 의원 입장에서 보면 소통했습니다. 뭐 말씀드렸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소통이라는 게 그냥 얘기만 단순히 하는 것과 네. 진중하게 대화를 나누는 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한 이 대장동 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정치적인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쟁을 넘어서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 프레임이라든가 이 이슈를 좀 넘어가서 정부의 어떤 효능감과 안정감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 것인데 안정감 측면에서 좀 떨어진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시민단체에서 이 검사장들의 집단항명에 대해서 공무원의 집단행정은 위법이다라고 해서 고발이 이미 된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상징적으로 법사위에서 뭐가 급하게 이렇게 고발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예. 또한 정성호 법무장관 입장에서도 이제까지 좀 검찰이 굉장히 소요와 분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좀 안정화 작업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인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인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장들에 대한 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또 신임 검사장들의 어떤 검찰 운영의 폭이 좀 좁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루두루 살폈을 때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이런 차원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대통령 순방 기간이기도 하고 뭐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법사위 행보에 대한 좀 지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한마디로 이제 집권 여당의 한 수 한 수는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 예. 지금 기본 질서가 지금 완전히 와해돼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가 따로 놀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민주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또 따로 놀고 거기다가 또 추가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또 따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단순히 집권 여당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국민들이 매우 불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법사위의 단독 행동은 매우 위중한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검사장 18명을 저는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정말 이건 간단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죠. 이걸 대통령실과 상의는 물론이고 당 지도부, 원내대표도 모르는 상태에서 검사장 18명을 고발했다? 네. 엄청난 사건이죠. 그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뒷감당은 법사위원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또 김용민 법사위원은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또 대꾸하고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집권 여당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불안하다. 그리고 국정 운영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이면에는 단순한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 계파 대결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그 같은 점에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 불안하다, 이렇게 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지금 이제 김용민 의원이 정성호 장관과 검사장 고발에 대해서 소통했다고 한 이 부분도 문제를 삼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반론을 듣겠습니다. 아니 뭐 소통이란 개념이 누구는 고발하고 고발하면 우리가 사건을 잘 받아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리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것들이 담합인 거잖아요. 잘못된 것이고. 근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휘체계로 보면 자신의 부하잖아요. 뭐 부하라고 꼭 볼 수는 없습니다만 지휘체계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고발을 정성호 법무장관이 좋아할 이유는 없죠. 정성호 법무장관은 평소 좀 온화한 어떤 항상 태도로서 임하고 있고 또 검찰의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조금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검찰과 굉장히 조금 좋은 관계로서 뭐 이 문제를 풀고 국민에게도 피해가 안 돌아가기를 원하는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김용민 의원이 통보했었을 수는 있지만 예. 여기에 대해서 좋다고 받아들일 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국민의힘이 그냥 정치적으로 정쟁의 소지로 갖기 위해서 그냥 공격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다만 검사장들에 대한 고발도 할 수 있어요. 뭐 국회의원들이 그거 못 하겠습니까? 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했을 때 정말 이게 효능감으로 다가올 것이냐, 검찰 개혁의 한 부분으로서 고발하면 검찰 개혁이 잘 되는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검사장들도 한 발 물러서서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신들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검사장들이 제대로 또 서민 경제라든가 이런 민생 피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휘 체계가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적용돼야 되고 또 법무 자체적으로 검사장들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고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갔을 때 할 필요가 있었을까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고 정성호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뭐 담합할 사람도 아니고 또 담합하지도 않았다. 이건 국민의힘의 정쟁 도구였을 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마찬가지로 발언 기회 드리고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성호 장관의 어떤 두 얼굴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김용민 의원이 오늘 그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 때 정성호 장관과 소통했다. 고발하면 협조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정성호 장관이 고발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들에 대한 고발을 뒤에서 협조한다? 이런 게 사실상 이른바 고발사주 아닙니까?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정성호 장관 정말 갈수록 실망스러워요. 합리적인 듯 행동하면서도 뒤에서 이런 담합을 한다? 말로는 검찰의 안정을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사실상 검찰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항소 포기 사건 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자기 자신이 잘 아는 바 없는 일이다라고 했다가 뻔한 거짓말이 들통이 나니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정성호 장관께서 정말 두 얼굴의 사나이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두 분이 완전히 상반된 정성호 장관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부터 전국을 돌면서 법치수호 국민대회라는 이름으로 장애 대여 투쟁 여론전에 나섭니다. 이게 어떤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박용찬 위원장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절박함의 발로죠. 저희가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국민께 직접 호소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서울에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활동을 했고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예. 정말 집권 여당의 이 무도함을 소상하게 알리고 보고하겠다라는 그런 절박함의 발로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이제 12월 3일이 이제 계엄 1주년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전에 계엄과는 별도로
이재명 정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께 한 분 한 분께 소상히 알리겠다 하는 그런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비상계엄 1년에 맞춰서 지금 이 법치소 국민대라는 이름으로 장애 대여투쟁 여론전에 나서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이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뭐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별로 없고요. 두 번째는 아니 국민대회를 하더라도 윤석열 어게인 뭐 이런 국민대회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법치수호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잘못했잖아요. 민주주의도 위반했죠. 법치도 위반했죠.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거리를 두고 아직도 윤 어게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에 동참했는데 이 사람을 배신자로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란을 매듭짓지도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도 않고 길거리에 나가면 국민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또한 민주당이 잘할 때도 있지만 부족할 때도 있겠죠. 그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도 있을 건데 떨어지면 국민의힘이 이걸 흡수해야 되지만이 국민의힘이 다시 올라서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으로 지지가 가지 않고 무당층으로 갔다가 다시 민주당이 다르면 민주당으로 돌아옵니다, 국민들이. 그러면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국민의힘에서 바뀌어야죠. 잘못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잘못했습니다. 구속돼 있는데 뭘 잘했겠습니까? 김건희 씨 부인도 구속됐는데 뭘 잘했겠습니까?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고 우리가 달라지겠습니다라고 나서 길거리로 나가야지 국민들이 쳐다라도 보실 건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나가니까 아마 동료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지역위원장들도 따라 나가기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저분이 왜 저렇게 자꾸 나가자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다. 국민의힘이 그래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당인데 조금 국민의 세금을 좀 아깝게 여기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반성과 사과가 먼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짧게 좀 반론 듣고 다음 주제 듣겠습니다. 아마 12월 3일 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 모종의 발표가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 입장에선 이제 저희 당을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계엄과 탄핵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재명 정권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정말 잘해야 되는데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계속 매일매일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가 꾸려졌습니다. 이 TF는 비상계엄에 관여된 외교부와 국방부 관련 공직자들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국방부와 외교부 장관이 이 TF를 직접 이제 이끌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특검이 많이 가고 있는데 그중에 내란 특검이 있잖아요. 내란 특검은 주로 중요 임무 종사자들, 국가정보원장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행안부 장관 등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 이제 12월이면 끝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 범죄 종사자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 밑에 있는 직급 중에서 이 내란에 상당히 동조하면서 가담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냥 예. 마구잡이로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정황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 정황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조사도 조사를 당하는 사람의 동의하에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요. 결국 내란 극복이 내란의 적극 가담자뿐만 아니라 상당히 가담을 해서 그 공직으로서의 지위를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헌법 수호 TF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까지 듣겠습니다. 이건 뭐 정말 뭐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일 중에 가장 잘못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건 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가 폭력입니다. 국가 폭력. 예. 헌법 수호 정부 혁신 TF 이건 헌법 수호가 아니라 헌법 파괴고요. 정부 혁신이 아니라 75만 공무원들을 완전히 피해 숙청을 하겠다는 피눈물을 흘리겠다는 정말
정부 파괴 TF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헌법수호 정부혁신 TF를 김민석 총리께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모든 지금 40몇 개 행정기관을 지금 수사기관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건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요. 자, 그렇다면 김민석 총리부터 휴대폰 까십시오. 공개하십시오. 지금 공무원들 휴대폰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나중에 크나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요. 김민석 총리 저 인사청문회 때 사생활 보호 문제 때문에 자료 제출할 수 없다라고 여러 차례 거부했어요. 자녀분 그 억대 유학비 사용 내역, 송금 내역 제출 안 했죠? 거기다가 장모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생활비 계좌 내역 그것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금 75만 공무원들에게 지금 개인정보를 제출하라. 거기다가 휴대폰까지 들여다보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나중에 큰 문제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이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국가폭력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짧게 발언해 드릴게요. 네네. 뭐 75만 공무원을 적으로 삼는 건 아니고요. 예. 정말 내란에 상당히 가담했을 가능성이 아주 구체적인 정황이 높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찰을 한다는 차원이고요. 네. 어떻게 핸드폰을 마음대로 보겠습니까? 절대 보지 못하고요.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공용폰 등을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률적인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계를 지키도록 또 헌법 수호 TF이기 때문에 노력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박영찬 국민의힘 영등포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